회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 시간이었어요. 회장이 참석한다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디선가 촥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법 저작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하는데 이번엔 착 소리와 함께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개별 파일에 존재하는 해시 함수는 파일을 약간만 수정하더라도 원본값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비비탄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네. 이게 뭐지? 싶었는데 뭐 이것도 뭐 누가 하나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 회장님 참 재밌는 분이네 이러면서 또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첫 회식 날이었어요. 그래. 들어와. 한잔해. 배우란 말이야 지금 이게. 이런 친구들이 있네 아주. 직원들이 테이블에 쭈르륵 앉자마자 발밑에 뭔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양동이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술을 들고 외쳤대요. 잔 들어. 자, 오늘 밤은 무조건 원샷이야. 원샷. 자, 매출 1등을 위하여. 그럼 분위기상 그 아래로는 다 원샷이었던 거예요. 마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화장실 금지야. 밑에 양동이 있잖아. 여기다 토해.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그 술자리 분위기에서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일단 분위기가 큰 마음을 용기를 내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 화장실 갖고 뭐 오늘 여기 쏴. 뭐 술값이 막 보통 한 20, 3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데 이 회사 복장이 조금 엄격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어떤 선배가 머리가 형광 야광색, 녹색 머리가 돼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염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분들 나이가 40 후반 거의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대를 먹다가 이 순대 간색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 지금 빨간색이 없으니까 뭐 누구는 빨간색을 해라. 뭐 누구는 또 파란색이 없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잘.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이 임원들을 다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서 봤더니 미용실이었고 그 미용실에 하기 싫다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형광색 머리를 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이상하다고 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얼마나 자괴감이. 혐오스러울 수도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50인데 형광색 머리하고 있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또 너 무릎 아프다고 했지, 그리고 너 어깨 아프다고 했지? 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거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피를 빠는 거머리요. 네. 그리고 마구잡이로 해고까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상추 씻어오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를 했대요. 나는 입맛이 좀 예민해서 농약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상추를 대충 씻었기 때문에 농약 맛이 난다. 이래서 이제 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라면을 끓여라고 해서 끓여다 줬더니 또 해고가 됐어요. 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해물라면을 끓여드렸는데 그 회장이 아니 라면 끓여오라고 했더니 해물라면을 끓여왔네? 야,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했어? 너 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떡라면, 치즈라면 끓였다는 아주 난리 나겠네요. 작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실들이 밝혀지기 전 대략 7여 년 동안 직원들은 이 상황을 그저 참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반론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그냥 제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으로 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제왕적 지위가 더 유지가 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회장의 만행이 통하는 이 이상한 왕국에서 이 회사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한 영상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지 몰라서 그래? 야, 너 말 수많은 거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말 지금 너 사람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줄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저거 무릎 꿇혀놓고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리는 게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네, 영상 보시면 누군지 다 알아보실 것 같긴 해요. 이 당시에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양진호 회장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게 네.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때린 거잖아요. 또. 사실 저는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때 당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정지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지? 그냥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서서 지켜보거나 혹은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찍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직원은 현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퇴사를 한 직원인 거죠. 근데 이분이 사무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터넷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의 이름으로 글을 남겼대요. 그 내용을 보면 고생했다. 열심히 일하면 연봉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했냐면 양진호 회장이 이 피해자 이분 IP를 추적을 했대요. 그래서 신상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을 문자로 이제 회사로 오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포털 뉴스에 누군가가 댓글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바로 알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직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벌금형을 받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하거든요. 이런 집요한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이 사람 좀 독하구나. 독하다는 말을 넘어서 정말 지독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게 됐었던 이 피해자 이분은 본인이 하고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외딴 섬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양 회장이 너 가자 그러더래요. 직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양 회장 별장으로 가더래요. 워크숍이라면서. 아니 무슨 워크숍을 자기 필드로 막 번개 모임 하듯이 막 가자 그러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갑자기 끌려가는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간다고 칩시다. 근데 도착해서 백숙을 먹자고 하더라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닭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뭘 줬는지 아세요? 파를 줬대요. 한결 내 식사지. 잘한다 진짜. 아이. 야, 예. 장난해? 사냥용 활로 닭을 쏴서 죽여서 백숙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놀래서 못 잡았겠죠. 그렇게 답답하니까 결국은 양 회장 본인이 직접 닭을 잡아요. 그런데 백숙을 해먹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들 일부러 아까 닭 안 죽인 거지?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번엔 1m 길이의 장도를 줬대요. 닭 죽이라고. 잡으셨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저랬을까?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도덕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아주 수동적으로 양 회장에게 굴종하는, 그러니까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싶은 심산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포를 줘서라도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꿇어, 이런 거 모멸감을 주면서 뭔가 재미를 느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마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마늘을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한 주먹을 입에다 넣고 다 먹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안 된다, 입에서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뭔지 알 수 없는 무슨 붉은색 소스 같은 거를 다 먹였대요. 받아 먹은 이 직원들이 다들 한꺼번에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좀 봐보세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범죄 현장 같다고 느껴졌었어요. 평소에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서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막 찍었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진 촬영 취미를 핑계로 립스틱으로 여직원 신체에 자기 이름을 막 쓰고 그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명명백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이상한 거는 사람 신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표식을 남기고 싶었던 건가? 한글이었으면 빨리 끝나지. 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길게. 네, 너무 불쾌한 것 같아요. 2018년 이 직원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제껏 회사에서 벌어졌고 현재 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알리고 외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회장과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직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청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그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서버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 페이지 전화를 가진 사람은 그 서버를 통해서 해당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양 회장이 이 직원들을 다 전체를 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 불법 사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최 씨는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회장이 직원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맡으라고 했대요. 최 씨는 응? 뭐지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회사 임원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다 관리를 못하겠어. 이렇게 의문의 프로그램을 넘겨받았는데 그 직원 관리 프로그램이 직원 감시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통화, 문자 이런 거 물론이고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기록,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저장까지 가능하게 했답니다. 이렇게 감시한 직원 수만 70여 명, 수집된 정보만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자기도 감시당했다는 걸 알았대요. 모든 직원의 스마트폰을 도청했고 그걸 수개월 동안 양진호 회장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웹하드 회사 위 땡땡땡, 그 이어서 파일 땡땡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두 회사를 경쟁을 시켜서 업계 1, 2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자본력으로 무장한 금수저였냐?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고맙게 봐주고 가주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집요할 정도로 남들보다 셌던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 했던 것이 녹즙기 회사 영업직이었대요. 한 25년 전에 내가 집회사에서 몇 달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주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녹즙기를 판 돈을 모아서 여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몇 번 실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 4월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예요.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양 회장한테 뭔가 엄청 비상한 능력이 있거나 IT 쪽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아니죠. 네, 웹하드의 큰 성공, 그 뒤에 비밀은 바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그 몰카 영상 있잖아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을 유통을 한 겁니다.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이유가 사실 뭔지 아세요? 아주 심플해요. 보통 일반적인 파일은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불법 음란물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양 회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책에서 성인물로 거의 매출의 90%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저작권을 만나면 안 돼서 성인물 갖고 손이익을 안 됩니다. 돌려서 2천억 벌었다 가면 그 어로 장사를 몇만 표 했단 소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량으로 이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아주 영상물을 계속적으로 올리라고 지시를 해요. 헤비 업로더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300개에서 500개를 주고 영상을 막 올리라고 하는 거죠. 와, 이 업로드된 영상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전화와 카톡과 메시지로 이게 뭐냐고 와 있어서요. 내가 보면 내 몸이니까 알잖아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너무 두려워요. 혹시나 이걸 봤다고 나한테 연락을 하나? 누가 날 알아볼까? 그냥 평생 나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많이 팔수록 자기는 부자가 되니까 안 내려줘요. 삭제를 안 해줘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요. 피해자가 웹하드에 올라가는 영상을 확인을 하죠. 엄청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때 연락하는 곳이 디지털 장의업체예요.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를 지워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양 회장이 디지털 장의업체까지도 운영을 한 거예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으로 올려서 웹하드에서 수익을 얻고 그걸 또 지워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까지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IT 업계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불법 음란물로 인해서 무려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남의 불행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네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죠. 그런데 양 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양진호 씨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라는 인식보다는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제보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됐다. 이런 인식이 더 강했다 보니 출소 이후에는 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가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게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고요. 이때 변호인단을 써서 구속 100일 만에 보석금 3천만 원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양 회장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돼요.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불법 음란물 유통을 멈추고 제대로 돈을 벌었냐? 감옥에서 나온 양 회장은 자회사 3곳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직원들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죠. 범법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걸 만든 겁니다. 도청 프로그램. 이게 따로 개발자까지 고용해서 무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배신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를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했고요. 이 직원들 중에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에까지 옮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날 이 대학 교수가 양 회장의 회사를 찾아가게 된 건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우연히 대학 동기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전 알죠. 바로 양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 회장의 부인이 그 대학 교수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자기 남편이 뭐 구속된 적이 있다.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구속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불법적인 일로 구속됐다. 그러다가 풀려난 이후에 사람이 변한 것 같다라고 대학 교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그리고 이 부인은 정말 남편 문제로 너무 고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대학 동기로서 뭔가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들어주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양진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 뭐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날고 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양 회장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양 회장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자기 회사로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굳이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나.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찾아가서 대화로 잘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아무 일 아니니까 가서 오해를 풀자.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하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순진하게. 근데 상황은 이 교수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은 거죠.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그냥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너네 불륜 인정하냐? 계속 이 질문만 그냥 답정 너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 하는 얘기는 안 듣고 계속 같은 질문만 했던 거예요. 그 답이 불륜 맞다. 인정해라. 그러니까 한 진짜 돌림 노래처럼 한 30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가 계속 교수가 불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양 회장의 태도가 돌변하더랍니다. 저 밖에 사람들 서 있는 거 안 보여? 너 이제 여기서 못 나가? 대학 교수가 이게 뭔 소린가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거기 남자들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로 불러들인 거였죠. 그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대학 교수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엉차서 제가 넘어졌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막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세 대씩 때리고 돌아가서 또 때리고 또 발로 차고 넘어지고 때리고 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구나. 죽을 것 같구나.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맞으면서도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그냥 멀쩡한 회사로 찾아온 거고 밖에 직원들도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대낮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만 아무도 그 상황에 나서질 못한 것뿐이죠. 양진호가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맡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범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닦고 소매깃으로 닦아 그러면서 또 때리고 빨아먹어 그러더라고. 진짜 안 빨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아먹었어. 침을 여기 막 닦아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남았잖아요. 손으로 닦아가지고 제 입에 막 넣더라고요. 그리고 양심으로 구두를 핥으래요. 물리치시고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엉망으로 쓰러져 있는 대학 교수를 보더니 양 회장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40장을
이 교수의 주머니에 꽂아준 거예요. 치료비로 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곧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 교수에게 양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네가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학교에서 하던 일 마무리하고 자살해. 아니면 지금 여기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죽든가. 막 극단적인 감정들이 너무 차오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양 회장이 교수의 이 핸드폰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다 받아 적었답니다. 부모님, 형, 아내, 장인, 장모, 심지어는 아이들 이름까지도.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저희 로봇이고 그리고 그 회장님한테 보기보다 굉장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때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외국 방송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로봇 사업가로 소개가 된 거예요. 직립보행 로봇 메소드 2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각 대학 석학들이 100%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면서 또 실제로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직접 탑승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양 회장도 덩달아서 각종 매체에 화려하게 소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 로봇 기술의 선구자, 미래지향적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지 이거 뭘로 보겠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봤거든요. 이 기사나 인터뷰를 보고 정말 유망한 꿈나무셨군요. 로봇 사업가,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음란 동영상들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웹하드 회사의 대표라는 걸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매출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선언하더라고. 이렇게 돈 벌지 않을 거다. 우리 로봇으로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때는 믿었어요. 그거는 감동했다고요. 그래야지 FM대로 가야지. 일단은 양 회장님이 직접 실물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힘도 세고 사람을 잘 키워서 살고 그리고 멋있는 로봇으로 보여보자. 양 회장이 왜 하고 싶었대요? 멋있으면 이거 부자들 장난감 피하는 그분이 하셨는데 부자들 장난감? 예. 그냥 가들한테 좀 까먹었을 때 비즈니스 자순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거보다 그냥 두가로 받는 사람이 하나 상품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두가로 받는 인간 사이즈 로봇이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더 큰 로봇이 넘어졌다 하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양 회장의 최측근이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해버리는데요. 거기에 양 회장이 한 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연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접근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학을 실소유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로봇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분의 세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임원들 모아놓고 너는 법무처장, 너는 학생처장, 누구는 입학처장 하라고 하고 대학 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이게 이사회를 내가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폼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학벌이 안 된다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이 가진 부동산 재산이 얼마인데요. 그걸 다 본인이 갖겠다는 거죠. 당시 직원들에 따르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직원들에게 웹하드 업체 수익금을 빼돌려서 학교 인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또 학교 인수와 로봇 개발에 한 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인수에 꽤 오랜 시간 돈을 쓰게 될 테니까 현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본인의 신분 세탁을 열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보면 목소리 짓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회사에 충성한다고 해서
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면 다 인정받고 싶고, 네, 그 생각으로만 했었었는데 참 어마어마한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한 명이 음란물 영상을 올리는 건수가 적게는 달에 15,000개, 많게는 5만 개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하루 2,000개가 넘게 올리기도 하고요.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경우에는 100원에 판매가 됐는데 80원은 양 회장, 20원은 올리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 해 370억 매출을 찍기도 했다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죠. 네, 양 회장이 이 당근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가담자가 되면 월 렌트비가 800만 원이 되는 이런 고가의 외제 수입차를 줬다고 해요. 억대 연봉의 고급차. 양 회장은 당근만큼 채찍도 확실했습니다. 가담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이 필리핀에 그 콘텐츠 등록을 나가자. 약간 좀 불법 콘텐츠를 올려야 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결국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이제 회사 돈을 가지고 네가 거기서 자유를 횡령하려고 했다. 필리핀에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던 박 씨는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서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내가 떳떳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거지. 나는 개인이고 지금 돈이 많으니까 나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 1심 하나를 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그 사람을 지금 빼고 괴롭히는 거지. 일도 못하게 만들고. 야, 당해낼 사람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도 소송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죽어납니다. 저는 주변에 있어요. 그 소송을 길게 하신 분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자, 양 회장이야 변호사 뭐 사서 대응하면 그만이지만 왜 이렇게 저런 박 씨처럼 저런 직원은 매번 재판을 열릴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소송을 길게 끌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박 씨가 1년 동안의 소송으로 지쳐 있을 때 양 회장이 그를 부릅니다. 너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생겼어. 너 이거 인정 안 해? 정말 나랑 끝까지 갈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너 이거 인정한 거지? 사과 보내는 것도 내미는 건 안 돼. 자기 멋대로 적어놓은 거야. 지금 읽어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짓는 놈이 아니니 그 내용 안에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얼마나 무섭고 돈 많은 놈인지 알잖아요. 이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어놓은 사과문을 디밀면서 박 씨한테 사인을 하라고 한 거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정말 더 해나갈 힘이 없으니까, 지쳤으니까, 그래, 내가 이것만 사인하면 끝이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사과문 뒷면에 서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전 직원의 서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70명 넘는 회사 직원 모두에게. 자, 이게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를 거역하면 당신들도 박 씨처럼 된다.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로 알리려는 거였겠죠. 정말 그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왜냐?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다른 건으로 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양 회장이야.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자, 그래서 박 씨는 그날 출장을 가서 자리를 비운 10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 용기를 내서 증언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모두 양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양 회장은 10년이 지나도 보복을 한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툭 쳐져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실려가던 무슨 교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만약 경찰이 절 불렀으면 아마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근데 부르지 않더라고요.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교수가 2017년 양 회장 일당을 고소했지만 양 회장은 소환 조사 단 한 번 받았고요. 끝내 범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 가담자와 목격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이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직원들은 역시 양 회장에게 대적하면 결국 내가 다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돈독한 관계였다? 뭐 술도 먹고 뭐 식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경찰서 요 세 군데는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저 같아도 저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알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공권력까지 등에 업은 복수의 화신이라니. 그가 작정을 하면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신고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이 답답함이 언제 풀리나 했는데 드디어 내부 고발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양지원 회장님이 가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저희 범죄 몰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양지원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제서야 앞서 들려들었던 양 회장의 갑질 행각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내부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 회장이 체포됩니다. 네, 워낙 다양한 혐의가 많아서요. 경찰 수사팀도 아주 대대적으로 꾸려졌어요. 양 회장 한 명에 대한 수사팀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사람들 눈앞에 민낯을 드러내게 된 양 회장. 동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폭군처럼 행동해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취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의 당당함은 어디 갔습니까, 양 회장님?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의 비겁한 모습은 여기서도 또 드러납니다. 양지원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될 경우는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벌금이 나올 경우에는 벌금 곱하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겠다. 웹하드 직원 전부 양 회장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재판, 특수강간, 대마, 강요, 상습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관련된 혐의만 무려 9가지였습니다. 과연 재판에서 양 회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재판 때 양 회장의 주장입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중한 범죄인지가 의심스럽다. 심하게 장난친 게 아닐까 하는 범죄가 많다. 이렇게 갑질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장난이었던 거죠. 네, 이 사람 입장에선. 또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뒤에 언론과 사건을 만들고 그 다음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언론에 퍼뜨려서 피고인을 악인으로 만든 뒤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엔 자기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냐? 양 회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 감사한 결과 약 80명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대부분 퇴직자들이고 재직자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회식 과정에서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거나 생마늘을 먹였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법으로 뭔가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 양 회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올해입니다. 무려 5년 만에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에 관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판결이 싹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검찰은 징역 14년에 벌금 2억 원 그리고 추징금 약 5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추징금 없는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검찰이 항소를 준비 중이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양 회장의 회사, 놀랍게도 두 회사 모두 아주 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진호 씨는 구속된 이후 자신이 회사 경영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진호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급하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혼한 여성, 아내가 현재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 아내가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조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해고 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양진호 씨가 정말로 회사 경영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왜 양진호 씨의 현재 아내가 양진호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는지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